자, 이번 시간은 8강이죠. 고용보험법에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교재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닛 6가 되겠네요. 고용보험은 당초 근로자, 즉 가입회사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원래 가입 대상이었는데 계속 이제 법이 바뀌어가면서 자영업자, 근로자가 아니죠. 자영업자도 가입 대상이 되었고, 또 2020년 12월 1일자로 예술인, 즉 누굴까 뭐 연극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자, 해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된 것인데요. 아직 이게 이제 2020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출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 그래서 뭐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이 예술인을 말하면 어떤 국립극장의 세종문화회관에 고용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소득, 자영업, 자영업이라고보다도 이제 그냥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676페이지 보시면 이 경우에는 예술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65세 이건 우리가 최초 실업급여, 우리 이제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그리고 적용 제외 대상자 중에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고용되거나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술인에 대해서도 65세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이 맺어지거나 또 용역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두 번째 박스의 두 번째를 보시면 일정 기준 소득액이 얼마 안 되는 대통령령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가로 단기 예술인, 우리가 단기 예술인 하면 용역 계약 같은 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사람을 연예인을 의미한다, 예술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가입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네모 2번에 구직급여, 그러면 우리가 결국 실업급여의 핵심이 구직급여, 돈을 주는 이것인데, 그러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필요하겠죠. 예술인이라고 해서 다 구직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구직급여, 기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대상의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24개월 동안에 실제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즉 다 더해서 9개월 이상일 것. 자, 여러분, 일반 근로자가 실업되었을 때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서 1번 이 경우에 몇 개월이었죠? 자,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18개월 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며칠? 180일 이상이었죠. 그런데 예술인 경우에는 그것이 24개월로 돼 있고 2년, 꽤 길게 돼 있죠. 그죠? 24개월 돼 있고 그 기간 중에 9달 이상이 피보험 단위 기간, 즉 고용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날짜가 이 말입니다. 그게 좀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6번은 아까 우리가 단기 예술인, 한 달 미만인 단기 예술인을 전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핵심이 이제 24개월에 9개월.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24개월, 9개월 이걸 바꿔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677페이지 위에 보시면, 그러면 구직급여는 실제 얼마를 지급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60%예요. 우리가 일반 근로자가 실업했을 때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가 기준이었거든요. 역시 여기서도 60%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에 보면은 역시 예술인도 대기 기간을 7일로,
일반 근로자도 실업해서 실업 신고를 하고 실제 구직급여가 지급되기까지 7일간은 대기 기간을 놓고 7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제 계산한다고 돼 있듯이 예술인도 7일은 대기 기간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닛 7 자영업이에요. 이 자영업자도 원래는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거 몇 년 됐는데요.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자영업자가 누구냐는 거죠. 뭐 자영업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뭐 직원이 한 100명, 1000명 되는 사람도 자영업에 들어가는가? 그렇지는 않고 1인 사업자이거나 즉 직원이 한 명도 없고 혼자 1인 사업자도 있거든요. 1인 사업자이거나 또는 직원이 있는데 50명 미만인 경우를 전제한다.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은 1인 사업자 또는 직원이 50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먼저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가 전부 다 적용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다만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은 빼고 나머지만 해당된다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이 말이죠. 자, 그럼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실업급여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우리 이것은 7강에서 나왔죠. 실업급여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가 있고 두 번째 취업 촉진수당이라고 있었죠. 그죠? 취업을 촉진하는 촉진수당 두 가지가 있었고, 그럼 취업 촉진수당에서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있고 두 번째 교육훈련을 받으면 지원해주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 광역구직활동비,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이주비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자, 지금 여기 자영업자인 경우에 실업급여는 이 중에서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거? 자, 기본적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는 원래 취업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구직급여에서 연장급여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연장급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77페이지 네모 2번을 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예술인도 또 원래 근로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 자기에 해당이 되어야만 구직급여 지급된 것처럼 역시 자영업자도 이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되겠죠. 이걸 우리가 일반 근로자에 준해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럼 피보험 단위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자, 이걸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수급 자격 인정 요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일반 근로자, 피보험자가 일반 근로자였을 때는 기준 기간이 18개월이었죠. 기준 기간이라고 쓰면 돼요. 기준 기간 중에 18개월 중에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일수가 며칠? 180일이었죠. 180일 이상. 180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한다. 단위 기간.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우리가 나왔던 예술인은 기준 기간이 몇 개월이었더라? 2년이었죠. 24개월. 왼쪽에 보시면 24개월 중에서 적어도 피보험 단위 기간은 몇 개월? 9개월이었습니다. 9개월. 이 분필로 하니까 말이죠. 분필 가루가 입에 들어가니까 가끔 막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 분필 잘 안 쓰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나와 있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 이 자영업자는 기준 기간이 역시 몇 개월? 24개월은 동일하네요. 동일한데 피보험 단위 기간은 며칠로 되어 있다? 1년으로 되어 있는 1년. 자, 이걸 구분해서 또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이 기준들.
자, 자영업인 경우에는 폐업일 이전, 우리가 근로자 일반 피보험자는 근로자일 때는 이직이 기준, 이직. 근데 자영업은 이직이란 말이 안 맞죠.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폐업일 기준으로 24개월 그리고 1년 이렇게 전제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폐업은 일반 근로자로 바꾸면 이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싶은데 현재 취업을 못한 것이고, 그 다음 3번의 폐업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 할 것 다음에 나오지만, 뭐 사업주가 자영업자를 하는 사장이 그냥 자기 가게 불을 자기가 냈어. 방화, 뭐 화재보험, 보험료 받으려고. 이건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구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당연히. 그죠? 저는 그냥 취업 의사가 없어요,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자, 그 다음 얼마를 줄 거냐. 그러면 자영업자가 실업되고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뭐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 해서 그게 딱 명확하게 기준이 나오는데, 자영업자는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역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거기 밑에 보시면 납부한 보험료 기준에서 보수액 기준 보수액이 있어요. 그걸 전부 합친 걸로 하고, 실제로 그 기간 2년이 2년, 3년 3년 그 기간의 총 날짜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년 이상일 때는 폐업일 이전 3년 동안의 기준 보수, 그 다음에 그걸 합친 것 나누기 날짜로 해서 하루 얼마 이렇게 나오면 그 중에 6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6, 7, 8페이지에 보면 뭐 3년이 안 됐을 때는 그 기간 동안 전체 지급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로 나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소정급여일수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나온 것은 바로 소정급여일수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동안의 자영업자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바로 소정급여일수에서 문제를 묻는 것인데,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일반 근로자, 피보험자인 일반 근로자일 때 소정급여일수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일수가 정해졌거든요. 피보험 기간만 따진 게 아니고 이직 당시에 나이도 따져서 고려했잖아요. 그죠? 50세 미만, 50세 이상 이런 식으로. 근데 자영업자는 나이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냥 피보험 기간만 갖고 따졌어요. 자, 보시죠. 교재에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은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제 거기에는 나이는 고려되지 않았고 120일에서 210일까지의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5번에 직업의 제한, 이것은 수급 자격 제한 사유라고 보면 되겠죠. 이건 근로자일 때는 우리가 일반 근로자 피보험자가 근로자였을 때는 수급 자격 제한 사유가 뭐 형사상 범죄에 해당이 되어서 검거 이상의, 즉 처벌을 받은 경우라든가 또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자영업자도 1번 본인이 가게 하다가 영업 정지되고 영업 허가 취소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그만둔 경우라든가 법을 위반해서 가게 문을 닫은 거니까 이런 것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방화, 일부러 불내고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다른 거 할래, 다른 거 전직. 그 다음에 자영업을 똑같이 하는데 기존엔 치킨 가게를 하다가 이번에는 빵 가게를 하는 경우에, 역시 이것도 창업이니까 다른 걸 하는 거니까 정말 폐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닛 8. 자, 우리가 지금 고용보험 사업을 보고 있죠. 자, 고용보험 사업은 몇 개? 5개 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나오는 고용보험 사업은 첫 번째 고용안정사업,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사업, 우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세 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육아휴직급여,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출산휴가급여인데 이제 네 번째 고용보험 사업인 육아휴직급여가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아휴직급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죠. 그런데 육아휴직은 다른 법에 선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법이죠?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것이 육아휴직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육아휴직에 대한 대상 또 기간 뭐 얼마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게 나오는데 실제는 여기에 대한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고 한도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고용보험법에 나오는 거죠. 급여는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지급 요건이에요. 그럼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무조건 주느냐? 자, 어떤 근로자가 우리가 육아휴직은 몇 년 한도에서 휴직을 할 수가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언급이 될 거니까 그때 거기서도 여러분 확인하시고 육아휴직은 몇 가지만 첫 번째 누가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아기를 갖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아니죠. 8세 이하죠. 8세 이하. 물론 8세가 넘었더라도 아직 초등학교 2학년까지라면 초2. 만약에 좀 학교 늦게 들어가서 9살인데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몇 년이죠?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아직 기본적으로 1년이에요.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따로 2년을 또 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자체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을 부부가 각각 1년씩 청구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은 직장을 갖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라면 전업주부도 1년 육아휴직 그냥 집에 있는데 1년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부부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고 하는 전제는 부부 둘 다 근로자라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건 1년을 한 번 나눠 쓸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한 번인데요. 또 이게 조만간 법이 개정되어서 두 번으로 이제 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현재제 강약 현 시점에서는 한 번 나눠 쓸 수 있다는 걸로 정리하시고 일단 이해하시고요. 1회에 한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등등.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육아휴직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적어도 그 육아휴직을 1년을 쓸 수 있는데 만약 어떤 근로자가 저 육아휴직을 열흘만 쓸게 열흘 일단 10일 육아휴직 급여가 안 나온다. 쓸 수는 있어요. 1년 미만 중에서 본인이 청구하는 걸로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육아휴직을 며칠 이상 30일 이상을 해야만 부여된다, 지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그 30일 중에서 출산휴가 기간은 제외. 당연하죠. 출산휴가 기간은 90일, 쌍둥이는 120일은 별도니까 그죠. 그거는 별도로 따지고 실제 육아휴직만을 30일 이상을 부여받았을 때 지급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한다. 우리가 아까 실업급여도
실업급여도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인 일반 근로자도 180일이었죠. 육아휴직급여도 기본 전제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걸 의미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러면 이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한 달 뒤부터 끝나고 나서 12달 안에 신청하라라는 것인데 가로는 키가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에서 12달, 12개월 가로 몇 개월,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무슨 말이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다가 신청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않다가 한 2년 지나서 한번 타볼까? 라고 신청해봤자 안 준다. 끝나고 나서 최소 12달 안에 달라고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박스를 보니까 이런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 기간을 인정해서 이 사유가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까지 신청하면 인정이 된다. 즉 끝나고 나서 육아휴직이 12달 안에 신청해야 되는데 비록 12달이 넘어갔더라도 이런 일이 그 중에 있었다면 신청하기 어려웠을 거니까 이런 일이 끝나고 나서 30일 안에 청구하면 준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사유가 보면 천재지변 불가항력이죠. 그죠? 지진 뭐 이런 거.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그 다음 세 번째는 본인 배우자가 아닌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 존 비속. 위로 아래로 이 말이에요. 나 위로 아래로 위에 엄마 아빠 자녀 이런 질병이나 부상. 그 다음 네 번째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군내 가는 거 이런 말이죠. 그 다음 5번에 범죄로 구속돼서 형이 집행돼서 1년 동안 못 나왔어요. 이런 경우 당연히 뭐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자, 시험 문제 이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이 육아휴직급여를 연기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으면서 그 중에 하나 보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자매의 부상, 형제 자매의 부상.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뭐 나하고 형제 자매이긴 하더라도 사촌간이긴 한데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679페이지 지급액. 그러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때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네, 월급이 500인데 500 다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실업급여도 언급했습니다만 국가가 주는 돈, 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여기 육아휴직급여는 월급이 많다고 많이 주고 적다 적게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니까 항상 상한액 안에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 안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돼 있죠? 자,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는 몇 프로? 80% 준다. 그 다음에 4개월부터 1년까지는 이제 1년을 다 쓴다고 했을 때 이제 끝날 때까지는 반 50%만 준다. 그러면 첫 번째 3개월까지는 80%를 준다면 월급이 500이면은 500만 원에 80%, 8, 40, 400만 원 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아까 상한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상한액은 150만 원이 한도고요. 하한액은 70만 원이에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월 최대 육아휴직을 하면 150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 뭐 괜찮죠. 뭐 그 정도 뭐 큰 또 돈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런데 그 밑에 직업액에서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업액 80%를 바로 다 전액을 안 주고 만약에 80%가 150만 원이다라고 하면 150만 원을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75%만 주고 또 참 이상해요. 다 주면 될 텐데 75%만 주고 나머지 15%는 남겨놨다가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취업하고 나서 즉 취업 아니 복직이에요. 복직. 휴직했으니까 이제 복직하고 나서 6개월 이상을 계속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 그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준다. 일시불로. 이 무슨 말이죠?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복직을 안 하고 그만둬 버리거나 아니면 복직했는데 6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돼 버리면 그때는 나머지 25%는 안 준다. 75% 준 걸로 끝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는 그냥 75%만 주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 25%죠. 25%는 복직하고 나서 6개월 이상을 근무했을 때 준다. 75, 6개월 이상. 이 숫자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가로 동그라미 5번 679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5번에 하나 더. 자, 그러면 육아휴직은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청구할 수가 있죠? 아니죠. 각각, 그죠? 부부 중에 다 각각 아내도 1년, 남편도 또 1년 같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를 다 준다. 통사임금에. 그러면 몇 달까지? 자, 거기 보면 3개월까지는 월 통사임금의 100%를 다 준다. 좀 더 주는 거죠. 아까 위에는 우리가 80% 있잖아요. 그죠? 이건 100%를 다 준다. 다 주면 역시 이것도 상한액이 있겠죠. 상한액이 250만 원. 그러니까 첫 번째 육아휴직을 아내가 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남편이 했다고 했을 때에 남편이 할 때 두 번째 중에 3개월까지는 통사임금의 100%를 다 준다. 육아휴직 급여로 한도는 월 250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원래 없는 법이었는데 법에 새로 추가된 것인데 이제 육아휴직을 장려하게 한 제도죠. 두 번째 휴가휴직에 들어갈 때는 좀 더 줄게. 육아휴직을 해.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넘기겠습니다. 자, 680페이지 위에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의 제한,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것인데 첫 번째 이직이에요. 자, 네모 3번에 동그라미 1번 이직. 그 A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휴직을 했고 휴직급을 받고 있다가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한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준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취업한 경우에 이것도 이제 뭐 취업이나 이직이나 뭐 같은 놈인데 어쨌든 이직 다른 사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새로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더 이상 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네모 4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남녀고용평등법 학습을 이미 했다면 한번 수강했다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할 텐데 즉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급여를 꼭 준다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도 30일 이상만 신청해서 쓴다면 단축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육아휴직을 한다는 의미인데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쉰다 이 말이거든요. 휴직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유닛 9 9번째 출산휴가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용보험 5대 사업에서 마지막 사업이죠. 다시 한번 5대 사업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고용안정, 두 번째 직업능력 개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조금 전에 봤던 네 번째 육아휴직, 마지막에 출산휴가 급여.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고용보험 5대 사업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출산휴가는 다른 법에서 나오죠. 아까 우리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오는 거고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나온다고 한 것처럼 출산휴가는 어느 법에 나오죠? 네, 근로기준법에서 나와요. 근데 급여 휴가를 갔을 때에 지급되는 급여, 즉 국가가 주는 돈, 급여는
고용보험료에서 나가다 보니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보험법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역시 직업 요건. 우리가 아까 육아휴직도 직업 조건이 어땠습니까?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이 넘어야 됐다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근로자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동일하죠. 역시 이 출산휴가 급여도 피보험 단위 기간이 며칠?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박스에 보시면.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자, 오른쪽 681페이지 위에 박스에 코멘트를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둘 다 180일이 기준인데 180일의 시작 시점, 따지는 시작 날짜의 기준이 달라요. 자, 보면 육아휴직을 개시, 실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나오면 괜찮은데 되는데 출산휴가가 종료하는 시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출산휴가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180일이 되면 되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180일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육아휴직은 좀 기간이 길죠. 1년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면 한 번에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그 시점에서 이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넘었어야 하고 출산휴가는 좀 기간이 짧으니까 그죠? 기본 90일이잖아요.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180일이 안 돼도 괜찮고 휴가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0일 되면 된다는 기준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래서 이것이 시험 문제 실제로 나왔습니다. 왜? 같은 건데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걸 혼돈하지 마셔라. 정리하면 육아휴직은 휴직에 들어가는 기준에서 180일이고 출산휴가는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180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기간 681페이지에서 이 출산휴가 급여의 직업기간은 며칠을 주는데요. 당연히 출산휴가 기간이죠. 90일인데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로 구분해 놨습니다. 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 앞전에 다른 강의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나왔었는데요.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상위 용어인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쉽게 어떤 회사를 의미한다, 어떤 기업을?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좀 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좀 더 우대,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보시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만약 출산휴가 90일이면 90일, 쌍둥이 이상 출산은 120일이겠죠. 이 전부 다를 국가가 준다. 그러면 어떤 의미죠? 회사에서는 휴가만 주면 되고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가가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고용보험료에서, 고용보험기금에서. 그죠? 이런 의미. 그러면 1번, 2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은요 이 말이죠. 대기업은 대기업이니까 돈이 좀 있다고 보고 어떻게 90일 전부 다를 국가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 60일, 60일을 초과하는 날짜. 즉 그 말은 60일까지는 기업이 부담을 하게 한다는 뜻이고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다. 만약 90일이면 60일 넘어간 거 30일이죠. 30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도와줄게 이런 의미예요.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681페이지 위에 네모 2번 지급 기간의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급액 얼마를 주는데요. 지급액인데 역시 이것도 통상임금. 아까 우리가 앞에 육아휴직 급여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출산휴가 급여도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원칙적으로 기준이에요. 좀 다른 거죠. 근데 근로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가는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에요. 자,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더 알아보기 위해서 소멸시효가 나왔는데요. 자, 이 소멸시효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소멸시효란 말이 나왔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어떤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는 게 있다. 근데 보니까 내가 그만둘 때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한 4년 지났네 벌써?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임금 채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 행사 기간이 3년이란 말이죠. 3년이 지나면, 즉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 말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내가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게 있고 뭐 출산휴가를 못 받은 게 있는데 급여를 못 받은 게 있는데 이걸 달라고 하고 싶은데 3년이 지났으면 달라고 못한다. 그런 것도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일반 임금 채권하고 똑같다. 3년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유닛 10번째 고용보험기금. 자, 결국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내지만 사업주도 내거든요. 그럼 국가가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 딱 넣어놓으면 이게 이제 고용보험기금이 되는 거죠. 이 기금을 가지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뭐 수강비도 지원해주고 구직급여도 주고 등등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도 주고 이게 고용보험기금인데 이 기금은 어떤 용도로 쓸 거냐 박스. 이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 기출빈도 보시면 이제 가끔 나왔죠. 자, 다음 중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용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중에 1번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 당연히 고용보험료를 거둔 그 기금으로 당연히 쓰는 거죠. 두 번째 실업급여 주는 거 당연하죠. 고용보험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겠죠. 이 돈으로. 자, 그런데 그 5번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제 색깔 달리해서 표기해 놨는데 보험료의 반환. 즉, 이 무슨 말이죠? 보험료를 사업주나 근로자한테 받았는데 잘못 받을 수 있는 더 받았다든가 계산을 잘못해서 당연히 반환해 줘야죠. 그런데 기출문제식을 이렇게 냈어요. 보험료의 지급. 많은 사람이 오해했습니다. 지급하는 게 말일까? 그죠? 보험료를 지급? 근데 보험료의 지급은 누가 하는 거죠?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료의 지급이란 말은 없어요. 보험료의 반환, 다시 돌려주는 거. 이게 맞는 거고 보험료의 지급,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그런 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즉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험료의 지급이라고 쓰고 X라고 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11번 유닛 11 심사 및 재심사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뭐냐? 고용보험을 뭐 지급하고 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했는데 이것이 뭐 잘못되어서 아니 나는 100을 받아야 돼요. 90밖에 안 줘요. 이런데 이의가 있을 때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게 심사청구 이런 것인데 자, 심사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고요. 어떤 건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 뭐 육아휴직급여 돈 받는 거, 출산휴가급여 같은 건 어디에다가 심사관에 한다. 어디에다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서 즉 고용센터를 거쳐서 심사관에게 한다. 심사관에게.
이걸 기출문제 이렇게 냈습니다. 이 심사 청구는 심사관에게 바로 한다. 바로 한다. 바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한다고? 지급 안정기간의 장을 거쳐서 심사관에게 한다. 이 말이 맞는데 출제자가 좀 문제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상하게 문제를 냈죠. 그 말을 빼고 지급 안정기간 장이 거쳐서라는 말을 빼고 심사관에 바로 한다. 틀렸다.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을 보시죠. 심사 청구를 하면 즉 제가 받은 실업급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다시 심사 좀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왜 수급 자격이 없는 거에 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없다고 하세요. 다시 한번 심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심사 청구인데 이 심사 청구를 하면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냈습니다.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실업된 분이 왜 실업급여가 내가 100을 받아야 되는데 90만 주는데요 라고 했을 때에 그에 대해 심사청구를 했다고 치면 그러면 원래 90 주던 그 자체가 바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처분을 효력을 정지시킨다가 아니고 정지시키지 않는다. 일단 원래 한 대로 가는 거고 나중에 심사 청구 들어온 걸 심사를 해서 원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제 수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 했던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겠죠. 근데 처음부터 바로 심사 청구했다고 해서 바로 원래 했던 처분의 효력이 바로 정지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기출문제에서는 정지시킨다 이렇게 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7번에서도 문제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7번. 7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자, 7번 내용은, 이런 거죠. 이제 심사 청구를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주장대로 잘못했다. 결정을. 즉, 어떤 처분하는 것이 잘못했네. 100만 원 줘야 되는데 90만 원만 준 게 잘못된 거네요. 라고 이제 심사 청구가 인정을 하게 되면 결정이 된 거죠. 결정된 걸 통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지하는 순간부터 바로 효력이 발송되느냐, 아니면 그 문서가 그 사람한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게 이제 민법에서 말이죠. 왜 이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발송주의냐, 도달주의냐, 이런 뭐 법적인 용어인데, 발송주의는 뭐냐면은 문서를 발송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도달주의는 그 문서가 나한테 도달했을 때에, 상대한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 이걸 구분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통지하게 되어 있거든. 해고일 때는 그것도 서면 문서로. 근데 만약에 10월 1일자로 문서를 발송했을 때부터 바로 해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하루 뒤에 근로자가 받게 되는데 10월 2일 근로자 받았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건 도달주의예요. 그 문서를 근로자가 수령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결정이 되었고 그 결정서를 근로자한테 보내겠죠. 이제 심사 청구한 사람한테. 그러면 보낸 그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발송주의.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냈을까요? 시험 문제에서 그걸 반대로 냈죠.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고일 때는 도달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게 맞고, 지금 이거 해고 아니잖아요. 이것은 결정에 대한 것을 통지하는데 통지 문서를 보낸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발송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대리인 선임. 대리인 뭐냐? 내가 심사 청구를 하는데 문제 있다고 내가 청구를 하는데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꼭 내가 나서서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안 나서고 변호사 같은 전문가한테 이렇게 위임해서 대리해서 할 수도 있느냐? 당연히 가능하죠. 모든 법률 행위는 대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모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나의 배우자 가능하고, 또 직계 존, 비속, 위아래 형제 자매도 가능하고, 두 번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 당연히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허가를 받은 자,
다 가능한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냈을까요? 이렇게 냈어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왔는데, 하나 문제 유형이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안 돼요. 대리인 안 돼요. 내가 어떤 A라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 노동조합 위원장한테 내가 대리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 돼요. 두 가지, 배우자는 대리인으로 안 된다,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위원장은 가능하다, 안 돼요. 자, 그 정도 구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683페이지에서 거기 뭐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스킵할게요. 거기서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소멸지원인데, 이 소멸지원은 앞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내용이에요. 소멸지원 몇 년? 이런 뭐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3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용보험법 처음 강의할 때에 6강 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용보험법은 상당히 내용이 좀 다른 법률에 비해서 좀 길다. 근데 긴 게 문제가 아니고 법이 자주 바뀌는 법이 바로 고용보험법이에요. 우리가 노동기본권은 헌법 32조와 33조인데 헌법 이런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개정하기가 아주 힘들죠. 네. 헌법 국민투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용보험법은 그때그때 막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실업 이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아주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험하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또 질문을 하시는데,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무시하라. 이번에 법 바뀐 게 시험에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용보험법 강의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